이 시간은 42번째 42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 41강 마지막에 했었던 그 논점이 좀 중요한 논점이 많아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1강 때 했던 그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매정보지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검은색 글씨만 놓고 만약에 경매 정보지만 보고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구영모 씨가 1순위로 전입신고했고 두 번째 구재모 씨가 전입신고했고요. 시간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붙인 겁니다. 3번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가 도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구영모 씨라든가 구재모 씨라고 하는 세입자가 두 명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전입신고만 했죠. 그죠? 전입신고만 했고 이 두 사람은 확정일자를 찍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구영모 씨나 구재모 씨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 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확정일자를 찍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에 안 들어가는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요. 그건 그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략이 뭔가 하면은 대항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대항력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대항력을 행사를 해서 만기가 될 때까지 다 기간을 채워서 살고 그 다음에 기간 만료가 됐을 때 낙찰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확정일자 안 찍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를 낙찰가액이 있을 것이고 낙찰가액에다 구영모 씨 보증금을 만기 때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구재모 씨도 대항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역시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보증금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자가 들어가는 비용은 이 토탈에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액수가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되는데 빨간 글씨가 없을 때는 그러나 경매정보지에 없는 6번, 7번의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는 얘기죠. 등기부를 떼보니까 7번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영모 씨 앞으로. 그리고 6번에 보면은 구영모 씨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구영모 씨하고 구재모 씨가 다 전출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빨간 글씨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권리 분석이 됩니다. 낙찰가액이 있고 두 사람 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대항력 행사하는 전략으로 갔죠. 배당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대항력 행사하는 전략으로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각각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낙찰자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됐는데 경매정보지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구영모 씨가 됐든 구재모 씨가 됐든 둘 다 이 시기에 전출해 버렸습니다. 전출.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경매 신청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했다고 치고요. 경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등기가 되죠. 경매 개시 등기. 그 다음에 여기 입찰길이 잡히는 거죠. 입찰길이 잡히고 입찰길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길이 잡히는 거죠. 그럼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에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은
이게 지금 전입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확정일자는 안 찍었단 말이죠. 확정일자는 안 찍었지만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합니까? 첫 번째, 말소기준급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이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닙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는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서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전입신고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역시 대항력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요건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일자까지 찍으면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죠, 그죠? 예. 자, 이제 전출신고를 이때 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저번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했듯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면은 기득권을 보호를 받죠.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 찍었다면은 그런 기득권들을 보호를 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6번 시점에서 이 두 사람 다 전출신고를 했습니다. 전출신고를 했으면은 이 전입신고한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이 기득권은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조건,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데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전입신고했으면 전입신고를 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전입신고를 했으면 이 전입신고가 이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전출해서 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게 전입신고가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배당요구 종기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배당요구 채권자입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그 임차권자들은 그러니까 전입신고니 뭐 사업자 등록이니 확정일자 찍고 이런 사람들은 배당요구 채권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도 안 했죠. 배당요구도 안 했습니다. 뭐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입신고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 사람들이 전출신고를 했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이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출신고를 했거든요. 전출신고를 한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원래 기득권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이 기득권이 보호를 받는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됐죠. 6번에서 구영모 씨하고 구재모 씨가 전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전출 이사 갔죠? 이사 가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권리 분석을 할 때 기준 시점은 여기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를 하고 등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득권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전출 신고를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전입 신고한 거 뭐 이제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된 시점, 이 시점부터 대항력이니 뭐 우선 변제권이니 이런 효력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앞에 기득권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권 등기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앞에 이런 것들의 기득권을 보호를 받는 것이지 임차권 등기 받기 전에 그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은 앞에 기득권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새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앞에 있는 기득권 다 날아갔고요. 앞에 전입신고한 거 의미 없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확정일자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일자도 안 찍었지만은 확정일자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고 나서 임차권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된 시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니 이런 효력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매 개시 등기가 있는데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무슨 대항력 이런 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선 변제권 같은 거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앞에 구형모신이 구제모신이 다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 자체가 180도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배당표를 짤 때 가압류 채권자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배당을 받을 사람이 1순위가 가압류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가압류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고 구형모씨나 구제모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거의 뭐 한 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지, 이 사건처럼 이사를 먼저 가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면은 기득권은 다 날아가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그 시점부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는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순위가 계속 밀리죠. 그죠? 밀리고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 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도 사실상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하나만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배당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등기가 있죠. 경매 등기가 있고 이렇게 기준 놓고 봤을 때 뭐 헷갈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를 기준으로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던 나중에 들어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다는 얘기는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등기가 되면 보통 이사를 가버리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는 없다는 것이죠. 보증금만 돌려달라 이거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을 때 벌써 돈 달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표에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은 당연 배당권자, 이 밑에 있으면은 배당 요구 채권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시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을 좀 했습니다.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좀 다른 사례를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올려드리니까요. 출력해서 보시고요. 새로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 타경 78땡땡 사건입니다. 2018 타경 78땡땡.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뭐저거 저쪽 나와 있고요. 아파트죠. 아파트.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뭐 25평, 대지권은 한 11평 정도가 되네요.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는 오모씨인데 채무자는 주식회사 뭐 해민이죠. 채권자는 부산은행이고요. 감정가는 2억 2천.
최저가가 64%. 그 다음에 이제 입찰 보증금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가 2019년 10월 22일입니다. 이때 이제 감정 가격이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차 때 유찰됐고요. 2차 때도 유찰됐죠. 3차 때 낙찰받았습니다. 76.43%의 낙찰받았죠. 입찰자가 무려 6명이나 들어갔죠. 6명이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종결 처리까지 된 사건입니다. 빚잔치까지 다 끝났죠. 물건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임차인 현황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이 강모 씨가 있는데, 자, 점유 부분은 주거용 전부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1억 8천이죠. 보증금은 1억 8천이고, 전입신고한 날짜를 보니까 2016년 1월 18일입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입니까? 2016년 4월 달이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찍었죠. 2017년도에 확정일자 찍었고요. 배당 요구가 언제까지입니까? 종기가 2019년인데 2019년 1월 17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1월 17일이 배당 요구 다시요. 지금 문제가 배당 요구 종기가 그 위에 박스 위에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 바로 오른쪽에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2월 1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입자 강모 씨가 배당 요구한 날짜가 2019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1월 달에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칼자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을 행사하거나 두 번째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죠. 그죠? 확정일자까지 찍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확정일자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까지 했으니까 배당을 받겠죠. 근데 배당을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행사해서 미배당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리 분석은 그렇게 됩니다. 자, 임차인 분석을 보면은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가 임차인의 모와 통화를 해서 보증금 등의 내역을 말해주었다. 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강모 씨가 이제 그런 사람이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조금 헷갈리는 논점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경매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면은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고 했을 때 선순위니까 대항력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칼자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이니까 첫 번째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사는 겁니다. 만기까지 다 살고 나서 만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낙찰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항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굳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는 만기까지 살겠다는 대항력 전략으로 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칼자루를 두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손, 왼손 대항력을 행사하든 또는 배당 요구해서 배당받고 나가든 그건 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고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지금 두 개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경매 개시 등기보다 먼저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이때는 이 사람은 당연 배당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 배당권자. 그리고 경매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 요구 채권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경우에 경매 등기보다도 먼저 돼 있으면은 그건 당연 배당권자.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나오는 이런 식의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칼자루가 두 개인데 선순위 같은 경우는 칼자리가 두 개인데 대항력 행사 전략으로 가든지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데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경우는 이 영역에 있어서 당연 배당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이 사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왜 배당 요구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무슨 확정일자를 찍고 이걸 법원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등기부만 떼보거든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빚잔치에 넣어주는 것이죠. 당연 배당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법원에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찍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 행사 전략으로 가든지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만약에 이 영역에 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칼자루를 갖고 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이하에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이 영역에 만약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찍은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대항력은 행사 못하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 전략은 못합니다. 그럼 뭡니까? 배당 요구 전략밖에 없습니다. 배당받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도 못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항력 행사도 못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요. 배당도 못 받습니다. 아무런 권리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이 영역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만약에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찍었다. 당연히 이건 배당 요구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찍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온 사람들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구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권자로서 배당표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인 임차권 등기가 됐으니까요.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칼자루는 두 개, 대항력을 행사하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역시 배당받고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대항력 행사 못하죠. 그러니까 배당받고 나갈 때는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그 이후에 무슨 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찍었다. 당연히 배당 요구 채권자가 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이런 경우는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대항력 행사하거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고 나가거나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배당받고 나가고 싶다면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사람들은 등기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당받고 싶으면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전세권도 한 번 더 토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621조의 이제 임대차 등기에 의한 경우도 여기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어떻게 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경우가 어떻게 되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뭐 이해를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배당받고 나가고 싶을 때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법원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 정보지를 볼 때도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세권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전세권도 이 시점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당연 배당권자 시점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민법 621조의 이제 합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 합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도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연 배당권자, 어떤 경우에는 배당 요구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찍은 경우가 어느 시점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는 당연 배당권자가 되고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실 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이거 공부했다 저거 공부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헷갈리고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경매 강의를 제가 많이 들어본 건 아닌데요. 뭐 경매 유료인 강도 뭐 여러 개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유튜브도 좀 보고요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이걸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사건, 보던 사건을 해야 되죠. 아까 그 사건 계속 봅니다. 2018 타경 78땡땡 사건입니다. 자, 이제 임차인 분석을 이렇게 했죠. 임차인 강모 씨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력도 있는데 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배당표에 들어가겠죠. 그죠? 배당표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논점이 뭔가 하면은 이 강모 씨가 정말 임차인일까 이 부분입니다. 이 강모 씨가 이거일 가능성이 지금 많다는 것이죠. 위장 임차인.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보는데요. 한번 계속 보면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등기부의 1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오모 씨가 취득을 했고요. 근데 거래가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 9,800만 원에 사셨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건저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BNK 뭐 저축은행이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세 번째는 부산은행에서 건저당이 들어왔습니다. 9,600만 원. 네 번째도 건저당, 부산은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저당이 이제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지금 세입자분이 아니죠, 그죠? 이름이 다릅니다. 성은 같으신데, 이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부산 세무서에서 압류를 들어왔습니다. 압류. 그럼 세무서에서 압류를 들어왔으니까 이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번에 KB국민카드에서 가압류 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 8번에 부산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뭐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왜 이게 이제 위장임차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사는가 하면요. 날짜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소기준권리를 제가 먼저 적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언젠가 하면은 2016년 등기부 2번에 나옵니다. 등기부 2번. 2016년 4월 25일에 이것이 이제 저축은행이죠. BNK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이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얼마를 빌려줬나를 보세요. 말소기준권리인데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건저당인데 1억 3,800만 원이죠. 그죠? 1억 3,800만 원입니다. 청구 금액인데 대략 이 정도를 빌려줬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뭐 건저당이니까 한 20% 정도 부풀린 액수인데 어쨌든 뭐 이 정도를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강모 씨인데 강모 씨가 전입신고한 날짜를 보세요. 전입신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6년도 1월 18일이죠. 그래서 이제 강모 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강모 씨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8천이죠. 1억 8천. 1억 8천입니다. 강모 씨가 1억 8천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넘어갈 때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2천이죠. 감정가는 2억 2천입니다. 1차 때도 이 가격으로 나왔죠. 2억 2,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1억 3,800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근데 이걸 보시면 좀 이제 의문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강모 씨가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천이라는 얘기죠. 1억 8천. 강모 씨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천인데 건물의 시가는 2억 2천이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천이 있습니다. 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서 1억 3,800이나 빌려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그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강모 씨가 1순위니까 먼저 가져가지 않습니까? 1억 8천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의 시가가 2억 2천인데 1억 8천을 갖고 갔다라고 했을 때 남는 게 4천밖에 안 남죠. 이 상태로 갔다 하더라도 4천인데 4천밖에 남지가 않는데 돈 빌려준 거는 1억 4천을 빌려줬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강모 씨가 좀 위장임차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축은행에서는 금융권에서 이렇게 1억대가 넘는 돈을 빌려줬을 때는 다 조사를 하죠. 등기부는 뭐 당연히 떼보는 거고요. 등기부뿐만 아니라 전입세대 열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떼보죠.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걸 파악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근데 1억 8천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천이나 빌려준다?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은 1억 8천을 가져가고 남는 게 4천밖에 없는데 근데 1억 4천을 빌려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이 강모 씨가 위장임차인인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강모 씨가 첫 번째 두 가지죠. 뭐 위장임차인이냐 위장임차인이냐 두 번째는 진성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진짜 임차인이냐 이런 얘기죠. 진짜 임차인이냐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축은행에서 1억 4천을 빌려준 게 저축은행에서 권리 분석을 다 하고 뒷조사 다 하고 해가지고 정말 1억 4천을 그렇게 하고 1억 4천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모 씨의 1억 8천은 허수라고 봐야 되죠. 저축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파악을 못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럼 유일한 가능성은 뭔가 하면은 강모 씨가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천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서 이걸 은행에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을 보는 거죠. 뭐 1억 8천의 계약서가 써있다 하더라도 이 강모 씨가 그거를 무시하고 무슨 뭐 무상거주 확인서 같은 거 각서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은행에 제출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강모 씨의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 같은 뭐 각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걸 은행에 제출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무상거주 확인서니까요. 무상거주 확인서니까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저축은행에서 1억 4천을 빌려줬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논점이 지금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이 세입자가 진성 임차인인가 아닌가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제 세입자 강모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맞죠?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조사고 권리신고가 있고 임대차 기간 나와 있고요. 맨 오른쪽 칸에 보면은 뭐 확정일자 찍은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2019년 1월 17일에 했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세요. 문건 처리 내역에 보면요. 문건 처리 내역에 보면은 위에서 한 중간 정도 보실까요? 2019년 1월 17일. 2019년 1월 17일에 임차인 강모 씨가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에 2019년 1월 17일에 배당요구를 했죠. 배당요구를 하면서 또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막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볼만한 논점들이 뭐 있나요? 뒷부분은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순위 대항력인인 임차인이 1억 8천이 지금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목적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은 2억 2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보증금이 1억 8천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축은행이 1억 4천을 빌려줬다는 것,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1억 4천을 빌려줬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강모 씨가 1억 8천을 먼저 가져가고 이거를 2억 2천에 낙찰됐다고 전제를 깔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찰되면 2억 2천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은 강모 씨가 1억 8천을 가져가면은 저축은행은 빵입니다. 빵.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억 2천에 낙찰받는다는 전제를 깐다 하더라도 강모 씨가 1억 8천을 가지고 가나면은 4천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저축은행은 1억 4천을 빌려주고 빚잔치 들어가서 4천밖에 배당을 못 받죠. 그럼 1억 원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축은행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저축은행이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세대열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조사를 다 했을 거란 얘기죠. 조사를 해서 강모 씨가 1억 8천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을 빌려준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강모 씨가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 각서 같은 걸 갖다가 건물주를 통해서 은행에 제출을 했다고 이게 전제를 깔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 8천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경매로 들어갔을 때 자기는 아무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자기는 아무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강모 씨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도 건물주가 돈 빌리러 왔을 때 저축은행 관계자가 그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겠죠. 앞에 강모 씨라는 사람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1억 8천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건물 시가가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은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빵이다, 빵.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건물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축은행에서 건물주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강모 씨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빌려주겠다. 강모 씨가 1억 8천을 보증금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강모 씨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해버리면 자기가 각서를 쓴 거니까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기 임대차 관계를 강 씨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들어가 버리면은 저축은행은 위에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4천을 빌려줬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조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빌려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4천을 빌려줬을 것이란 얘기죠.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이 강모 씨가 1억 8천의 전세 보증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모 씨가 건물주를 통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강모 씨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 관계를 자기의 아무런 관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려면 유상 임대차여야 됩니다. 유상 임대차. 근데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얘기는 무상 임대차라고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은 뭐 정말 조사하려면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아마도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강모 씨는 유상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무상 사용대차라고 자기가 각서를 쓴 거니까요. 이겁니다. 임대차는 유상이 원칙이죠. 유상.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 공짜로 쓰는 거죠. 공짜로. 이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얘기는 이 사용대차라는 얘기입니다. 무상. 이겁니다. 이거.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얘기는 자기가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사용대차이라고 각서를 써준 거죠. 실질적으로 1억 8천을 보증금을 줬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서 제출해버리면은 이거는 자기가 사용대차라고 각서를 써준 거거든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 관계가 아니니까요. 사용대차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시가가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1억 4천을 빌려준 것이죠. 그렇게 밖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입찰 들어갈 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냐 안 써줬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이 집에 찾아가면 되죠. 찾아가서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더 정확한 거는 이 채권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저축은행에 직접 찾아가든지 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 세입자 강모 씨의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축은행에서는 뭐 확답을 주겠죠. 왜냐하면은 저축은행은 지금 자기가 경매 집어넣었죠. 아마 이 사람이 여기가 경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채권자 입장이니까 이것이 빨리 가급적이면은 고가에 낙찰돼 가지고 자기가 1억 3,800만 원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으면 제출됐다라고 입찰 들어가는 사람한테 당연히 알려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다는 거 확인이 돼야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누가 입찰 들어가겠습니까?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입찰을 들어가겠죠. 아마 그렇게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중요한 논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거요.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거. 첫 번째는 뭡니까? 부부관계. 부부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금방 이겁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 무상거주 확인서는 뭡니까? 사용대차.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임을 각서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문제가 됐을 때는 임대차가 아니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각서를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 주장을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확인서를 제출했으니까.
일단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조금 너무 많이 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부부관계, 임대차 관계 주장 못합니다. 두 번째, 무상거주 확인서. 다시 말해서 사용대차라고 각서를 써냈을 때에는, 확인서를 써줬을 때에는 그 세입자는 경매 넘어갔을 때 임대차 관계 주장을 못합니다.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인데 뭐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42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